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신공항 부지공사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이군요.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연말부터 이제 새로운 입찰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예상했던 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인해서 두 번 입찰을 진행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3차부터는 이제 공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다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 지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입찰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공단 입장에서도 일단 수의 계약을 적극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보이고요. 가뜩이나 2035년 개항으로 시기가 많이 늦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3차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무의미한 입찰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 처음부터 관심 없었고요. 또 현세건설이나 포스코 ENC도 중도를 포기한 상황이라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가 어째 되는 겁니까? 일단 국가계약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경쟁 입찰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단독 입찰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공단이 아마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그 국토부의 수의 계약 승인을 받게 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죄송합니다. 조율을 하게 되고 정식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건데요. 네네. 다만 이제 현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0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 설계 검토 등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공기도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죠. 106개월로 늘어났고, 또 사업비도 2천억 정도가 추가된 만큼 공기 문제로 인한 시간 제한 일단 없을 테고요. 네네. 또 이미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또 자체적으로도 용역하고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게 되면 올 하반기 내에 정식 계약도 가능하고 빠르면 올 안에 아마 첫 사업도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손 뗀 게 이제 작년 5월이고 네, 그렇죠. 6월쯤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토부하고 현대건설도 그 컨소시엄도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진 않았고, 네. 국토부도 한 번 더 하고 3차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무산되고 수의계약 겨우 해주는 척,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건 하는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빨리 수의계약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니까 네네네. 지역사회나 당연히 시민사회에서도 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우건설 공사 역량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역량이죠. 이렇게 제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컨소시엄의 일부 유력 업체들이 빠지게 되면서 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대우건설이 지난 2년간 시공능력 평가 토목 분야 연속 1위를 기록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가덕 신공항과 유사한 연약 지반의 초고난도 공사 경험도 충분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네. 또 항만 분야의 어떤 항만 공사 분야에서도 역량 평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특별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업체가 빠지면서 지분 조정도 좀 있었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에 지역업체 비율이 딱 최소 기준에 맞췄었죠. 11%로 맞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업체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역업체 13%로 일단 2%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지분이 55%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의 역량이라 그러면 55% 오히려 더 안정성 있게 갈 수도 있겠다, 더 책임 시공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출발인데, 네네. 이게 첫 삽을 떼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빨리 첫 삽을 떼야만 그나마 늦어진 공기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시민사회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신공항 건설 후에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이없는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직선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 해상풍력 발전기 36기가 들어서는
대규모 이제 풍력단지 개발 계획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이 확정된 거는 지난해 9월이었고요. 풍력단지의 가동이 언제 시작되냐면 가덕 신공항 개항이 예정된 2035년보다 한 5년 정도 빠른 2030년 혹은 2031년 정도의 가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활주로 끝 지점부터 15km 의 구간은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 표면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뭐 풍력 발전 시설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킬 경우도 있고요. 또 네네. 관저에 악영향을 줄 우려로 인해서 이 발전 시설 금지 구역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규정도 분명히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설치되게 됐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무리 저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서로 관할하는 부처가 네네네네. 달라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하더라도 일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법규나 규정은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아주 단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풍력단지 허가부처는 기후에너지부가 되고요. 신공항은 이제 국토부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 기후부는 이제 허가 시에 협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토부가 없어서 일단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도 보면은 아니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검토하다 보면 자기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체도 그리고 기후에너지부에서도 어떤 협의 내용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 칸막이 행정이라는 게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해상 풍력 발전 허가권 같은 경우에 기후부에서는 최종 허가 전에 해양 입지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 따라서 기후부는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바다니까 해수부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방부 이 두 부처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들 부처에게만 의견을 물었다는 건데 당연히 이 부처들은 뭐 이상 없다고 했겠죠.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적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굉장히 이슈화돼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인근에 풍력단지가 조성되는데 그런 것조차 검토하지도 않았고 또 관련 부처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그 개발 허가 내용 네. 이런 데들도 이런 것 때문에 중복돼서 나중에 문제된 게 아마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사실 의문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인근 도면만 보더라도 금방 확인될 내용인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갑자기 어찌 된 일이지? 이런 당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뭐 해결 방안을 적극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생방송으로 국무회의 뭐 아니면 국정보고 자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라. 네. 칸막이 좀 없애고 협의해서 서로 이제 충돌 나는 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네네. 장관들 왜 내가 임명했냐. 장관들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해라. 이거는 그렇죠.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중간에서 보고 조정도 하고 네.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현안들이 있고 이 부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필기하고 답만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뭐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한다선 치더라도 정작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칸막이 행정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대통령 뭐 장관 이런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 또 검토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사전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민간에서 괜히 어이없는 헛발질도 하지 않게 되는 네. 거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뭐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내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이제 정부가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민간업체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가 만약 위치를 옮기라든지 시큐리 이상 옮기라든지 아니면 네네.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네.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 걸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소송 걸면 거기서 또 생기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정부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게 대통령만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장관이 또 나선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일선 부처에 있는 네네. 공무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시설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업체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근데 기존의 그 관례를 아주 안 좋은 관례를 살펴보면 업체한테 얘기합니다. 소송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나몰라라 하고 뭔가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는 갑자기 없어집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런 게 통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롤모델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 앞으로 국책 사업하면서 칸막이를 제한을 두지 말아라. 칸막이를 없애라고 했다. 근데 칸막이를 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일벌백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더 알려져야 사실은 이제 부처 간의 그런 어떤 행정 협의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사실 뭐 1, 2년 있으면 자리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해라고 해놓고 자기들 자리 옮기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나중에 뭐 그렇죠. 징계한다 해봐야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만덕센텀 대심도로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유료화가 시작됐는데 개통 후 정말 엄청난 정체로 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사진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용은 안 해봤는데 이용 옆 도로로 가봤는데 예.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만덕 쪽에서 센텀 쪽으로 가는데 네네. 이게 교차 딱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겠다. 차가 많을 때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평소 만덕에서 센텀까지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가 걸렸는데, 이게 이제 그 터널이 개통되면서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기대가 정말 컸잖아요. 네. 이제는 뭐 그 동부상과 서부상권 관통시켰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혀 개통되고 나니까 이제 이용 시민들의 불만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 단계죠. 시에서는 일단 초기 단계라서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텀 지역은 화단, 이 좁은 교차 지점의 어떤 문제, 또 만덕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교차 구간으로 인한 거의 주차장화되면서 아마 사진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텐데 네네네. 거의 주차장입니다. 예. 그냥 주차장처럼 돼 있어서 빠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는 컸죠. 사실 기존 도로 이용 시에 그 통행 평균 속도가 18km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대심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평균 속도가 43.5%, 2배 이상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대심도로 분산이 되면 차량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상 구간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한 20%는 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약 열흘 동안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연휴가 포함돼 있었다 치더라도 차량 대수가 그 기간 동안 평균 하루에 5만 5천 대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예측 구간은 7만 4천 대 정도니까 한 2만 대 정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혼잡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났을 때, 오늘부터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했을 때는 더 혼잡스럽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부산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혼잡 상황에 대해 착공 전의 교통 영향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이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공 1년 전에 보통 교통 영향 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착공 1년 전에 실시된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이미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지출입로에 대한 혼잡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요.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 내용을, 그때 당시 평가 내용을 보면요. 만덕 IC 같은 경우에 차로 변경 구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연장해야만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센터 말시 구간 역시 이 엇갈린 구간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엇갈린 구간이 짧아서 역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일단 진출입로 교통체증, 사고 우려 인정을 이제 고려해 보면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수용해서 일부 공사에 반영을 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민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건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지적에 대해서 왜 수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게에 대한 답을 물으니까 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당연히 비용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사실 이게 얼마 안 들 수도 있지만 자기들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저도 예전에 이제 여러 차례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네. 지적을 해보면요. 네네. 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용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아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자꾸 이유를 대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 이렇고 네, 저건 저렇고 저기에 저렇고. 이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요건 이런 우려가 있고 이건 비용이 어떻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충분히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근데 당시 지적을 고려했다면 저는 뭐 지금 다시 추가 비용 안 들고 용역도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향후에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도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네. 우리가 피크타임 요금이 2,500원이다. 네, 근데 그렇죠. 피크타임이 너무 길게 설정돼 있다. 7시부터 12시, 4시부터 9시 네. 이렇게 설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마 병목 구간 정체되는 피크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긴 안목으로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큰 그림을 본 게 아닌가. 야 그런 구상인 근데 업체면 문제는 대단한데. 병목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돈은 돈대로 2,500원을 그냥 덩그러니 내야 돼요. 실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리는 거예요. 예. 정치만 가면. 그리고 돈은 돈대로 진짜 내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대책인데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뭐 도로 색깔 유도선 같은 교통 안전시설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충분한 대책 안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뭐 처음부터 시작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행 열흘 만에 차량 흐름을 분석하는 용역을 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 사실은 보통은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먼저 하거든요. 보통 네, 통상적으로 네, 네.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개선해보고 그다음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높은 통행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통행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거고요. 경찰청의 이제 색깔 유도선 설치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책이죠. 근본 해결책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근데 기왕에 만든 도로인 만큼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우선 만덕 IC 같은 경우에 뭐 처음 지적처럼 엇갈린 구간의 길이를 당장 보수를 좀 해서라도 차선 길이를 우선 좀 늘리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센터마이시 엇갈림에 대한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니까 뭐 화단 구간에 대해서 자꾸 문제없다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빠르게 수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도로 안에서도 뭐 아무리 빨리 이동을 해도 결국 진출입로가 막히면 이용률도 떨어지면 또다시 시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한다 해도 용역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개월 걸릴 텐데 그래서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취할 수 있는 대책부터 진행을 하고 전체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는 용역하면 당연히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잖아요. 네. 근데 자문하면 제발 좀 들으시라. 그리고 이용 시민들의 목소리도 제발 좀 반영하시라. 네네. 그냥 그 업체들 입장만 듣고 시 공무원들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그치. 부분들을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제발 좀 말 좀 들으시고 좀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설날에 이용해 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저 한 번 잘못 들어갔어요. 아. 왜냐면 뭐 센터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차선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세 개로 뻗어 나가거든요. 네. 예, 좌측 지하차도 센텀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저쪽 그 센텀 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그 아, 도로 또,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예. 거기 들어가는 데부터 헷갈려가지고 한 바퀴 돌면 병목되죠. 그러니까요. 헷갈려서 한 바퀴 돌죠. 야 이게 시간이 40분에서 뭐 11분으로 단축된다는데 한 안에서만 50분,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60분 안에서. 충분히 갈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점도 확실하게 예. 좀 챙겨주십사. 예, 만덕에서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길을 못 찾는 건지. 아니요, 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진짜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저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주변은 네. 가봤으니까 정말 헷갈리게 네. 됩니다.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책에 예. 들어가실 때 정말 시민분들 정신 안 바짝 하시면 차리십시오. 그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가시는 분들은. 예.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월 복귀를 앞둔 BTS 공연이 열리는데야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얼마 전에 공정위가 BTS 공연 기간에 부산 지역 숙박 요금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숙박 요금 평균이 43만 원 정도 된다는데 평소보다 이게 확실히 높은 거지야? 아니 들어만 보셔도 예. 높잖아요. 예. 43만 원이라는 게 아무리 주말을 감안하더라도 그치요. 네네. 특급 호텔도 아니고 평균이니까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특수를 노린 과도한 숙박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행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제일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공연 전후 주말 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143.9%로 2.4배 정도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게 예. 평균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높았겠죠. 네네. 또 어떤 업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하던 숙박비를 75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7.5배. 예. 엄청난 오름세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대책은 근데 열심히 TF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라야 1분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1분기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오를 가격을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특수를 노려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뭐 큰 이벤트가 있으면 뭐 올릴 수도 있는데 해외도 보통 보면 여름철 뭐 휴가철에 가보면 요금이 한 2배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올려도 너무 올리는 게 문제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네네. 2023년도 BTS 뭐 엑스포 공연 한번 했었죠. 그때도 이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면서 해외 관광객 300만 도시 부산을 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면 부산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이건 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투명 서비스 뭐 이런 걸로는 대책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일자에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됐습니다. 통보가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뭐 새로 오는 분한테 이게 BTS 때문에 더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분들이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가격을 막 올려보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서 네네네. 그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뭐 된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번 6월 행사에 숙박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냥 읍소하는 전략, 읍소 전략 외에는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숙박비가 일단은 공공요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상으로도 정부가 이 숙박비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TF를 통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핵심은 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식을 넘는 수준의 숙박료 인상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을 뭐 부과한다든지 또 영업 정지와 같은 실질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 과징금을 물린다고 해서 얼마를 물리겠습니까? 네네. 이거를 뭐 몇백 배를 물리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걸로 영업 정지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좀 흐트리는 부분들이 과도한 네.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우선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성수기나 메가 이벤트가 있을 때에 지금처럼 이제 폭리가 생기지 않도록 인상 요율을 정하는 방법을 예.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상된 요금을 지자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신고해서 이걸 허가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사실 이 요금 특성상 그러면 자 얘가 20만 원 하던 걸 이번에는 특수가 있으니까 25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25만 원? 그러면 안 돼. 요율은 뭐 50%만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디 세계 어디에 가도 사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박했던 데 강제로 뭐 폐업했습니다. 우리 갑자기 영업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강제 취소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개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대신 이런 경우에 그 몇 배를 뭐 보상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걸 해결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또 소송을 한다? 소송한 비용 안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그래서 놀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러 간다니까요. 관광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규정도 바꾸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되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숙박 요금의 담합이라든지 뭐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가격 정찰제 혹은 이 협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협회 차원에서 좀 그렇지 않은 데는 회원들에게 좀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좀 노력들,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YMCA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